안녕하세요. 스탁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 4월의 마지막 날 오후 3시 45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저희 스탁119의 분석력은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외국 증시들의 시황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아울러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요즘에 뭐 일학개미, 서학개미, 중학개미 다 있으시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면 어제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그 밤하고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그 미국 시간으로 그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 그 뭐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장 마감 한 30분 전에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그 미국 증시가 강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를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상승을 하게 만든 종목은 테슬라가 15%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3% 급등을 했다라는 그 두 종목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이 좀 위태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미국 증시가 그 붕괴 수준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의 하나로서 선 조정을 받은 종목군에 특히 그 나스닥 쪽에서는 그 테슬라와 애플이 즉 그 미국 증시의 선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증시가 흘러내리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역할을 지난주부터 그 테슬라하고 애플이 충분히 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정도에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하루 뭐 한 10% 가까이 급락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국내의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대부분의 뭐 전문가라는 명목을 내세우는 분들이 테슬라는 이제 맛이 갔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그 반대 논리로서 테슬라는 맛이 가서 계속 흘러내릴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 그 140불은 지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뭐 그 15% 급등까지 이어지면서 그 전에도 조금씩 상승을 해오다가 어제 15%까지 급등을 하면서 테슬라가 190달러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40달러에서 190달러 대면은 뭐 한 35%, 그게 뭐 한 달이 걸렸습니까? 두 달이 걸렸습니까? 불과 한 10일 정도, 10일 이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그 맥락,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스탁119 임광목 대표가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 그 미국 증시 그 지수가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테슬라하고 애플은 방어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그 미국 증시, 미국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면은 테슬라나 애플의 반등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에 35% 급등이 나오는 그런 행운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증시 흐름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미국 증시는 뭐 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추가적인 반락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는 그 뷰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월봉을 가지고 좀 한국 증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작년 10월 달 정말 뭐 10조 원 이상의 개인들의 반대 매매를 당하는 그 처참한 장세 이후에 연말에 좀 반등을 했었었죠. 연말에 배당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12월 말에 코스피가 2650선 정도, 지금 수준하고 뭐 큰 차이는 없죠. 2650선 정도의 작년 마감 코스피 지수가 형성이 됐었었고, 그런데 1월 달이 개장을 하자마자 잠깐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추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1월 달에 5.96%가 급락을 했죠. 이때 코스피가 도달한 지점이 코스피 2400선이었어요. 2400선. 2400선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밸류업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한국 증시 이때는 이제 사실 밸류업이 좀 큰 영향을 주었었죠. 밸류업이 영향을 주면서 2월 달에 5.8%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1월 달에 낙폭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반등이 나왔고, 3월 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AI 또는 엔비디아 또는 한국 HBM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이런 이제 AI, 엔비디아, HBM 다 반도체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세로 인해서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후발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장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3월 달에 2780선까지 이렇게 2800선을 내다보는 위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3월 달에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의 거시 변수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버린 거시 변수와의 미스매치 상황으로 인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3월 말부터 해서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와 맞물려서 한국 증시도 지금 이제 오늘까지 낙폭을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2%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4월 30일 마지막 날이니까요. 근데 이제 4월 달에도 장중으로 따지면은 코스피 2550선까지 갔었었죠. 코스피 2550선까지 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2550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제가 리마인드와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거는 2400선이고 4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거는 550선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나요? 1월 달하고 4월 달하고 지금 한국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율이었잖아요. 환율.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 자체로는 2400선, 2550선 차이가 있지만, 환율을 적용을 해보니까 외국인 시각에서는 이 코스피 2400선하고 그러니까 1월 달의 환율을 가지고 보는 코스피 2400선하고 4월 달의 환율을 가지고 보는 코스피 2500선은 같은 위치였더라. 그래서 쌍바닥에, 외국인 시각에서는 쌍바닥 논리를 펴드렸고, 그 결과로 인해서 2550 기준으로는 오늘 뭐 장 마감 종가가 코스피 2690선은 되니까 이렇게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4월 30일까지 전개된 어떤 큰 흐름도를, 한국 증시의 큰 흐름도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잠깐 코스피의
이게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의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월봉이니까 여기가 2024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2024년도에는 4개의 월봉이 나왔겠죠? 이해가 되시죠? 4개의 월봉이 당연히 나왔겠죠? 월봉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은 작년 10월달, 그 10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죠?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 상승하는 추세를 가져가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4월 달에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 망치형의 월봉이 나왔잖아요. 아랫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이런 망치형의 음봉, 파란색인 음봉형 월봉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일단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런 월봉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월봉으로 음봉들이 많잖아요. 대세 하락 기간이었으니까. 근데 이 기간 중에서 이 음봉하고 비슷한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봉들하고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의 이 음봉들하고는 같이 평면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이 월봉상으로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말하자면은 조금 과거로 넘어가 보면 반등 구간에서 저런 비슷한 월봉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이런 월봉이 나왔으니까 이런 그 월봉, 또는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여기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시도록.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중에 이런 그 망치형의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런 월봉이 나오고 나니까 어땠나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 다음 달이 그 전달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게 그러니까 전달의 그 범위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 전달의 범위에서 움직이면서도 그 저점은 더 낮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게 그 4월 음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5월 달도 이 4월 달 움직인 수준들, 4월 달에 움직인 그 수준들을 아무래도 한 번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 4월 달의 저점보다도 더 저점이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월봉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물론 이게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요. 5월 달에 장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월 달 장세가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미리 여러분들께 예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그렇게 추락하고 다시 2400선 무너지고 2200선 무너지고 이런 장세로 가지는 않는데, 5월 달에도 어쨌든 4월 달에 그 지수 영역보다 조금 더 그 저가를 낮추는 수준에서, 또는 그런 수준에서 가격 조정과, 아니면은 그 기간적으로 이제 5주 정도 남았네요. 5주 정도에 이르는 그런 그 기간 조정이 병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좀 전에 이 차트
차트고 이거를 일봉으로 한국 증시예요. 코스피 일봉인데 저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예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차트 지금 오늘 이게 일봉이니까 이게 오늘 이 차트인데요. 내일이 무슨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라고 해서 내일 또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일 쉬고 목요일 날 한국 증시가 열리는데 저 오늘 미리 예상 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감수하면서 예상을 드립니다. 목요일 날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는 좀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증시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미리 예상을 드립니다. 지금 미리 예상을 드리는 거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일봉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냥 일봉 차트만 놓고 봤을 때에 내일 어차피 쉬니까 목요일날 한국 증시 코스피가 장대 음봉 좀 많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예상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목요일날 증시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면서 제가 예상대로 맞았으면 또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때고 만약에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그 고백성사처럼 제가 틀렸다라는 거를 다시 고백을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기사 두 가지 기사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 증시 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잘 분석을 하시고,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하시면서 저희 스탁129 유튜브를 이용하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은 여러분들하고 가끔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오늘도 그 기사를 좀 한 2개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현대제철, 우리나라의 그 철강 쪽에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그 다음에 동국제강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전히 그 현대제철이 보니까, 이게 그 작년 동기죠.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2023년 1, 4분기 비교했을 때 매출도 이렇게 6.9% 감소했고 순이익도 이렇게 85.2%나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만 전분기라고 하면은 전분기는 직전분기니까 2023년 4, 4분기 대비로는 조금 나아졌지만 사실은 그 전분기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크지 않고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이렇게 매출이나 외형이나 이익에 있어서도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현대제철을 포함하는 그 철강 경기는 아직도 좋지 않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혹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혹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기술적인 반등,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현대제철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그 참고를 하실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제철이 잠깐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 여기 지금 그 잘 안 보이는데 그 현대제철이 그 자동차 강판을 만들어요. 자동차 강판을 만드니까 어쨌든 같은 현대니까 현대차하고 그 기아차 쪽으로 강판을 여기 있네요. 강판 수요. 강판을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판 공급을 할 때 한 달 단위로 해서 현대차하고 그리고 기아차하고 협상을 합니다. 가격 협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협상을 해야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그 원자재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 강판 가격을 좀 왜냐하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잖아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적자 전환까지도 불사를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아하고 현대차 쪽의 협상에 있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강판 가격을 좀 인상하는 쪽으로 협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엊그제 제가 기아차 실적 관련해서 판매 대수는 좀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익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아가 실적이 그 1, 4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현대제철에서 강판 가격을 올려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 1, 4분기에 누렸던 기아의 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 수익성 개선은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그 기아차 그 주식 매수에 있어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대차 25만 원대 그리고 기아차 11만 원대 12만 원에 가까운 11만 원대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추격 매수 같은 건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그런 근거로서 오늘 기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대제철 자체도 업황 개선이 좀 아직도 멀어 보이는 걸로 봐서 현대제철은 단타 이상의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제 분석에 기반해서는 현대제철은 지금 장기적인 전략도 별로 좋게 가져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기차 전용 강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기차 자체의 업황이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잘 팔리지도 않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철강 회사들은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 전기차 전용 이런 그 강판 이런 것 쪽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전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의 좀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 현대제철이 어제 오늘 급등한 그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이런 쪽 신사업 쪽에 그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현대제철도 약간 그런 맥락인데 여기는 그 재생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쪽으로 좀 또 해상 풍력 이런 쪽으로 그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증설 투자 이런 게 증설 투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그 해상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렇게 수익성이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아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 우리 현대 지금 그 환경 문제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 수익성 자체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미국에 1,000억 투자했다가 다 그 손실 처리했다고 그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이런 해상 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현대제철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 활로가 돼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는 좀 현대제철은 아직은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대제철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까지 그리고 철강산업까지 이렇게 그 업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 TSMC 대만 그 파운드리 세계 1위죠.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좀 전에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투자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HBM 쪽으로 그 증설 이런 거 투자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 TSMC는 오히려 보면은 그 공장 부지 증설을 하려고 했던 그 공장 그 증설을 6개월 뒤로 반년 늦어진 12개월로 연기했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장을 빨리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 TSMC에서는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TSMC는 중국 회사가 아니고 대만 회사예요. 근데 대만 그 산업정보연구소, 우리나라도 산업연구원 있다고 했잖아요. 산업정보연구원에서 또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TSMC가 그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전망치를 하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TSMC가 그 올해 시장 전망치를 기존에는 20%로 생각을 했다가 10%로 하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그때 TSMC 그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그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진 거고요. 이런 정황 속에서 어쨌든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시장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국의 그 반도체 그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일단 HBM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HBM. 그런데 오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해서 코멘트도 보니까 그 HBM을 제외한 그 메모리 반도체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자연적으로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겠지. 이런 그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증설 안 하고 그냥 HBM 쪽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그 기존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팔다 보면은 재고가 점점 줄어들겠지. 이런 맥락이니까 삼성전자도 HBM을 제외하고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TSMC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다. 다만 그 SK 하이닉스는 그 HBM 하고 있는데 과연 HBM이 그 전체 메모리 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기껏해야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전반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썩 좋지 않다라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아울러서 그렇다라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들, 테스트 장비도 있고요. 소재, 웨이퍼, 이런 소재 기업들 다 연관이 되니까 코스닥에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어쨌든 그 반도체 쪽에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 반등 시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기 어렵다라면은 제가 대신 해주잖아요. 저희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서 이런 사인들, 지금은 좀 부정적인 사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좋은 사인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는 말으셔라. 반도체 쪽에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는 건데, 주식 동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들어보시면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은 제가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일 이내로 잘 들으세요. 이 종목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10일) 이내 급등 나올 듯. 10일 이내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 그 종목을 이 주식 동화 형태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1600년대 힌트예요. 1600년대니까 1592년도가 임진왜란이었으니까 이 1600년대 초라면은 선조시대였겠죠. 광해군으로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선조시대쯤에 호랑이 한 마리,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은 아니지만 조선시대는 맞네요.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굉장히 성이 났어요. 성이 났는데 성이 난 이유가 그 이유인즉 이 호랑이의 그러니까 성이 난 그 이유인즉 세 가지 3화라고 하죠. 세 가지
세 가지 화 때문에 그랬는데, 세 가지 화 때문에 이렇게 성이 났는데, 이 삼화. 자, 삼화라는 종목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삼화 콘덴서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삼화전기,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삼화전기, 삼화콘덴서도 주가가 급등을 했고, 삼화전기도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삼화의 계열사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화페인트 이런 것은 이 삼화콘덴서나 삼화전기의 계열사가 아니에요. 또 삼화네트워크 이런 회사도 무슨 드라마인가 제작하는 회사 그런 쪽이니까 그 엔터 쪽이니까 이 전기 컨덴서 이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죠. 자, 또 삼화전자라는 회사도 있어요. 삼화전자라는 회사도 삼화콘덴서나 삼화전기만큼은 얘네들은 MLCC라고 하거든요. 적층 방식으로 하는 적층 방식의 컨덴서라고 하는데, 그걸 제조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삼화전자는 직접적으로 그 MLCC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그 삼화 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 세 개의 삼화로 인해서 이 호랑이가 1900년대 초에 살았던 호랑이가 성이 났고, 이유는 이런 이유로서 성이 나서요. 이 호랑이가 회사 이니셜 자기도 그 주가가 높아지고 싶어서 이니셜을 영문 이니셜을 이 삼화하고 좀 비슷하게, 아니 삼화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 힌트 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1600년대 초였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성이 났고요. 그리고 이니셜도 삼화하고 비슷하게 가져갔다. 왜냐면은 삼화처럼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이 퍼즐을 맞추시면은요, 이 동화의 퍼즐을 맞추시면은 10일 이내로 이 영문 이니셜에 해당되는 종목이 주가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급등을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퍼즐 맞추는데요. 이 삼화콘덴서 아까 MLCC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LCC 관련된 종목 중에서 힌트 드린 것들 퍼즐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로 급등이 나오면은 제가 이 퍼즐이 어떻게 해서 그 종목이 됐는지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동화 가지고는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방법이 있죠. 저에게 010-6656-9502로 이 종목 알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오늘 장세도 또 느끼셨을 거예요. 위쪽으로 좀 많이 막혀 있는 종목들 못 가잖아요. 장중에 코스피 2710선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위쪽으로 막혀 있는. 참, 그리고 내일 쉬고 나면은 5월 2일 날 그 밸류업 시행안이, 세부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은행주, 현대차, 기아, 그리고 보험주, 그런 종목들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밸류업 시행안이 나왔을 때 조금 그나마 좀 시세가 좀 확 한번 떠주는 종목들은 제 생각은 오히려 1월 말 2월 초 밸류업 그때 올라갔던 그 폭을 다 반납한 종목, 다 토해낸 종목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 종목을 참여하시겠다고 한 분들에게는 편입을 해드렸죠. 저희 스탁119 사이트에서요. VIP 분들하고 함께. 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자, 오늘부터 계속 저한테 문자로 문의하셔서 저의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셔서
지금은 그 개별 이슈 종목들 장세잖아요. 지금 주도주도 바뀌었고요. 주도주가 구리전선에서 이번에 MLCC 이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기판 쪽 이런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서, 그리고 더군다나 장세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다면은 개별 종목 중에서 좀 일정이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요. 장세를 좀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일정이 분명한 종목들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VIP, SVIP 종목으로 바꿔타기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제가 내일 상황 봐가지고 내일 뭐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은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